로봇이 다른 로봇의 머리를 열고 그 안에 새로운 뇌를 끼워 넣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이 수리하는 것도 아니고 흰 장갑을 낀 엔지니어가 조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봇이 직접 상자를 열고 엔비디아가 만든 피지컬 AI 반도체를 꺼내서 두 발로 걷는 또 다른 로봇의 몸 안에 밀어넣습니다. 한마디로 로봇이 로봇의 뇌를 갈아 끼우는 순간입니다. 영화라면 여기서 음악이 갑자기 웅장해지고 인간 주인공은 유리창 너머에서 불안한 표정을 지어야 할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이상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어색하게 걷는 무명 로봇 회사에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LG와 아마존이 조용히 돈을 넣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회사의 로봇은 중국 로봇보다 느리고 걸음도 삐걱거리고 솔직히 조금 촌스러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기업들은 왜 하필 여기에 베팅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로봇의 다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봇의 뇌를, 미래 로봇의 운영체제를 누가 장악하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기계를 만든 회사는 많았지만 결국 세상을 지배한 건 그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쥔 회사였습니다. 지금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싸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회사와 뇌를 만드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조용한 전쟁의 한가운데 한국의 이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걸려 있습니다. 왜 세계 최고 기업들이 어색한 걸음걸이 뒤에 숨은 두뇌에 주목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화면 속 상자가 열립니다. 그 안에는 사람 손바닥보다 조금 큰 반도체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도체를 꺼내는 존재가 사람이 아닙니다. 로봇이 로봇의 부품을 꺼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만든 회사의 이름은 스킬드 AI입니다. 아직 일반 사람들에게는 조금 낯선 이름입니다. 테슬라처럼 유명한 전기차 회사도 아니고 로봇 춤 영상으로 인터넷을 뒤집은 그 유명한 로봇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투자자 명단을 보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LG, 아마존, 이 이름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냥 귀여운 로봇이 상자를 여는 장면에 감동해서 지갑을 연 게 아닙니다. 이들은 로봇의 미래에서 가장 비싼 자리가 어디인지 이미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자리는 팔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멋진 겉모습도 아닙니다. 바로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입니다. 겉으로 보면 스킬드 AI의 로봇은 압도적으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걸음걸이는 완벽하지 않고 움직임은 가끔 삐걱거립니다. 중국 유니트리 로봇처럼 빠르게 뛰거나 화려한 동작을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대중은 쉽게 착각합니다. 로봇은 멋지게 뛰어야 좋은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화면의 겉모습보다 그 뒤에 숨은 학습 방식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잘 걷는 로봇보다 내일 처음 본 환경에서 스스로 적응하는 로봇이 훨씬 더 무섭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멋진 기계를 만드는 회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생태계를 지배한 건 그 기계 안에서 돌아가는 운영체제를 쥔 회사였습니다. 윈도우와 안드로이드가 그랬습니다. 기계는 여러 회사가 만들었지만 그 위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규칙을 정한 건 운영체제였습니다. 로봇 시장에서도 똑같은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몸을 만드는 회사와 뇌를 만드는 회사는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스킬드 AI가 무서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조금 어색하게 걷는 회사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로봇 시대의 윈도우와 안드로이드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와 삼성전자와 LG와 아마존이 이 회사를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로봇쇼를 본 것이 아니라 로봇이 스스로 세상과 부딪히며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본 겁니다. 산업의 역사를 보면 진짜 무서운 변화는 언제나 처음에는 조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때 그래픽 카드 회사에 불과했던 엔비디아가 지금 AI 제국의 왕좌에 앉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색한 로봇이 진짜로 넘어야 할 벽은 무엇일까요? 왜 연구실에서는 천재 같던 로봇이 현실에만 나오면 갑자기 바보가 되는 걸까요? 로봇 영상을 볼 때 사람들이 가장 쉽게 속는 순간이 있습니다. 화면 속 로봇이 뛰고 돌고 박수를 받고 때로는 사람보다 균형을 잘 잡는 것처럼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그 영상이 찍힌 장소를 자세히 보면 이상하게도 바닥은 늘 깨끗하고 조명은 안정적이고 길은 정해져 있고 장애물은 예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봇에게는 시험지가 미리 공개된 상태입니다. 학생으로 치면 문제와 답안지를 함께 받은 뒤에 시험장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러니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친절한 시험장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 로봇은 정말 천재처럼 보입니다. 정해진 위치에 컵을 짚고 같은 높이의 선반에 물건을 올리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를 따라가고 반복된 동작을 거의 오차 없이 수행합니다. 바닥은 평평하고 조명은 일정하고 장애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로봇은 밀리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현실과 마주하는 순간
그 똑똑하던 로봇은 갑자기 바보가 됩니다. 식당의 서빙 로봇을 떠올려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메뉴판 옆을 지나가고 테이블 사이를 움직이고 손님에게 접시를 전달하는 모습은 꽤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전선 하나가 놓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라면 그냥 살짝 넘어가거나 발로 치우거나 직원에게 한마디 하면 됩니다. 심지어 피곤한 사람은 전선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로봇에게 그 전선은 작은 장애물이 아니라 해석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갑자기 경로가 막히고 센서는 낯선 물체를 감지하고 알고리즘은 안전을 위해 멈추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짜리 기계가 몇천 원짜리 전선 하나 앞에서 얼음이 됩니다. 이게 바로 피지컬 AI가 풀어야 하는 진짜 문제입니다. 로봇이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바닥의 재질을 느끼고 물체의 높이를 판단하고 지나갈 수 있는 틈을 계산하고 위험한 것과 무시해도 되는 것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걸 대단한 계산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 몸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수백 번 넘어지면서 바닥의 단단함을 배우고 컵을 엎으면서 물체의 무게를 배우고 문턱에 걸리면서 높이를 배웁니다. 인간의 지능은 머리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과 발끝과 무릎의 상처 속에도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로봇공학은 오랫동안 이 부분을 깔끔한 수학 문제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물체의 위치를 계산하고 관절의 각도를 정하고 이동 경로를 미리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제된 공간에서는 이 방식이 통합니다. 자동차 공장의 로봇팔처럼 같은 위치에서 같은 동작을 수십만 번 반복하는 일에는 매우 강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공간은 반복보다 예외가 더 많습니다. 어제 있던 의자가 오늘은 사라져 있고 방금 닫혀있던 문이 열려 있고 누군가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옵니다. 현실은 매 순간 로봇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외운 문제는 오늘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 로봇들이 멋지게 움직이는 영상을 보고 사람들은 쉽게 묻습니다. 이미 로봇이 저렇게 잘 걷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미리 조율된 환경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물론 그 기술도 대단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피지컬 AI의 최종 목표가 인간의 현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쇼룸의 완성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시장은 조명이 잘 깔린 무대가 아니라 먼지와 소음과 예외가 가득한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킬드 AI는 이 잔인한 현실의 벽을 어떻게 넘으려 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한 연구자가 10년 가까이 매달린 집요한 실험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봇이 전선 하나 앞에서 멈춰버리는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문제는 단순히 센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모터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로봇이 세상을 배우는 방식에 있습니다. 인간은 한 번 실패하면 대충 감을 잡습니다.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다시는 맨손으로 잡지 않고 유리컵을 3개 주면 깨질 수 있다는 걸 몸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로봇은 이런 당연한 감각을 얻기 위해 상상 이상으로 많은 시도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지점에서 스킬드 AI의 창업자 아브나부 굽타가 카네기 멜론 대학교 시절에 했던 집요한 실험이 등장합니다. 그는 로봇 하나를 놓고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동을 연구했습니다. 물건을 짚는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입니다. 컵이 보이면 손을 뻗고 적당한 힘으로 잡고 들어올립니다. 실패해도 한두 번이면 자세를 바꿉니다. 그런데 로봇에게 이 평범한 행동은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로봇은 물건 하나를 제대로 짚기 위해 700시간 동안 5만 번이 넘는 시도를 해야 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미 느낌이 옵니다. 이건 노력의 미담이 아니라 로봇 학습에 날아온 잔혹한 청구서에 가깝습니다. 물건 하나를 잡는데 이 정도 비용이 든다면 인간처럼 집안을 돌아다니고 창고에서 일하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로봇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먹어야 하느냐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실험이 보여준 것은 성공이 아니라 한계였습니다. 물론 로봇은 반복 끝에 특정 행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너무 좁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모방학습이라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하는 행동을 보여주고 로봇이 그대로 따라 배우는 방식입니다. 사람이 컵을 잡는 장면을 보여주고 로봇이 그 궤적을 따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듣기만 하면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선생님이 되고 로봇이 학생이 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따뜻한 교실이 아니었습니다. 컵의 위치가 조금만 바뀌어도, 각도가 달라져도, 손잡이 방향이 다르게 놓여도 로봇은 갑자기 흔들렸습니다. 10cm의 차이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로봇에게는 배운 문제와 완전히 다른 시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모방학습의 약점이 드러납니다. 따라한다는 것은 본 것을 재현하는 데는 강하지만 보지 못한 상황을 이해하는 데는 약합니다.
학생이 수학 공식의 의미를 모른 채 풀이 과정만 외운 것과 비슷합니다. 숫자가 조금만 바뀌면 손이 멈춥니다.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컵을 잡는 동작은 따라했지만 왜 그렇게 잡아야 하는지, 컵이라는 물체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손잡이는 왜 있는지까지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행동을 배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장면 하나를 통째로 외운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는 더 이상 단순한 따라하기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로봇에게 호기심이라는 내적인 동기를 주려는 아이디어까지 나왔습니다. 인간의 아이가 궁금해서 만지고 밀어보고 떨어뜨려 보면서 세상을 배우듯이 로봇도 스스로 탐색하고 실패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쉬운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호기심을 넣는다고 해서 로봇이 갑자기 인간처럼 똑똑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탐색해야 하는지, 어떤 실패가 의미 있는지, 어떤 행동이 위험한지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많이 시도하는 방식은 결국 다시 비용의 벽에 부딪힙니다. 아브나부 굽타와 연구진이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마주한 결론은 차갑습니다. 외부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인간 같은 로봇을 만들 수 없습니다. 로봇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상황의 의미를 가르친다는 건 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스킬드 AI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두 개의 열쇠가 등장합니다. 사람이 컵을 볼 때 컵이라는 이름만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저건 잡을 수 있고, 들어 올릴 수 있고, 물을 담을 수 있고, 입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는 감각이 동시에 따라옵니다. 망치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치라는 단어보다 먼저 손잡이를 잡고 단단한 머리 부분으로 못을 박는 물건이라는 사용법이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사용 가능성의 감각을 전문 용어로 어포던스라고 부릅니다. 말은 조금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물건이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지를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의자는 앉을 수 있게 해주고, 문고리는 당기거나 돌릴 수 있게 해주고, 손잡이는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이걸 따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지고, 밀고 떨어뜨리고, 깨뜨리고, 혼나면서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재앙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고급 데이터 수집입니다. 문제는 로봇에게 이 데이터를 현실에서만 모으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너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본 700시간과 5만 번의 실패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선택한 두 번째 열쇠가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실에서 로봇이 매번 넘어지고 부딪히고 물건을 떨어뜨리게 하면 비용이 커집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는 훨씬 더 많은 시도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천 개의 물체, 수만 개의 자세, 수많은 조명과 바닥 조건을 만들어 놓고 로봇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로봇이 컵을 잡다가 실패해도 부품이 망가지지 않고 선반에서 떨어져도 수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 연구자에게 가상세계는 그냥 화면 속 공간이지만 로봇에게는 현실로 나가기 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압축해서 겪는 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시뮬레이션에서 잘하던 로봇이 현실에 나오면 또다시 무너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상세계는 아무리 정교해도 현실과 완전히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닥의 미세한 마찰, 빛의 반사, 센서의 노이즈, 물체의 작은 흔들림 같은 것들이 로봇에게는 큰 차이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배운 것을 현실로 옮기는 일은 오랫동안 로봇 연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스킬드 AI의 연구진은 이 간격을 줄이는 데서 중요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가상에서 훈련된 데이터를 로봇에 이식해도 현실 세계의 복잡성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시뮬레이션에서 현실로, 즉 시뮬레이션 투 리얼리티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상에서 배운 것을 현실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로봇이 현실에서만 배워야 한다면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하지만 가상세계에서 대량으로 배우고 현실에서 검증할 수 있다면 학습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구진은 전통적인 방식보다 약 40%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결과까지 확인하며 이 방향이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봇이 더 이상 한 장면을 외우는 기계에 머물지 않고 여러 상황 속에서 물체의 사용법과 행동의 가능성을 익히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연결고리의 이름은 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콘텐츠를 드라마, 음악, 게임, 버추얼 아이돌, 팬덤 플랫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피지컬 AI의 관점에서 보면 이 가상 경험들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닙니다. 로봇이 현실을 배우기 전에 다양한 상황을 훈련할 수 있는 거대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XR 공간, 게임 엔진, 버추얼 공연, 온라인 팬덤 플랫폼은 모두 사람이 움직이고 사물이 배치되고 가상 환경이 반응하는 데이터의 무대입니다. 잘 설계된 가상 세계는 로봇에게 현실을 미리 예습시키는 교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람들을 몰입시키는 가상 경험을 만드는 데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점이 어쩌면 로봇 전쟁에서 한국의 숨은 카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왜 세계는 굳이 사람처럼 생긴 로봇에 이렇게 집착하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공장에서 나사를 조이고, 창고에서 박스를 나르고, 식당에서 요리를 돕고, 집에서 빨래를 개는 모습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로봇이 대신해주는 미래입니다. 듣기만 해도 좋습니다. 퇴근은 빨라지고, 허리는 덜 아프고, 사장님은 인건비 계산기를 두드리며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과 대중은 휴머노이드를 노동을 대체하는 도구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만으로는 지금 벌어지는 피지컬 AI 전쟁의 절반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휴머노이드를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휴머노이드를 단순히 사람의 노동을 대신하는 기계로만 보지 않습니다. AI가 진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가져야 하는 몸으로 봅니다. 지금의 거대 언어 모델은 똑똑합니다. 글을 쓰고, 코드를 만들고, 그림을 설명하고, 복잡한 질문에도 그럴듯한 답을 내놓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몸이 없습니다. 탁책상 위컵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모르고, 상자를 들 때 무게중심이 어떻게 흔들리는지 모르고, 문손잡이를 돌릴 때 손목에 어떤 힘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지식은 많지만 세상을 만져본 적이 없는 천재입니다. 시험은 잘 보는데 운동장에 나가면 공을 어디로 차야 할지 모르는 학생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 수준의 범용 인공지능을 AGI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능은 머릿속에서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걷고, 넘어지고, 잡고, 놓치고, 냄새 맡고, 부딪히며 세상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의자를 보면 앉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컵을 보면 잡아야 한다는 걸 알고, 계단을 보면 발을 들어야 한다는 걸 아는 이유는 텍스트를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몸이 세계와 계속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는 단순한 로봇 산업이 아니라 AI가 현실 세계의 법칙을 배우는 통로가 됩니다. 휴머노이드는 그 통로의 가장 상징적인 형태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왜 하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어야 하느냐는 겁니다. 바퀴 달린 로봇이 더 안정적이고, 로봇팔이 더 효율적이고, 네 발로 걷는 로봇이 더 튼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정 작업만 놓고 보면 휴머노이드가 항상 최고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의 세계는 인간의 몸에 맞춰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손잡이의 높이, 계단의 폭, 의자의 구조, 공구의 모양, 주방의 배치, 공장의 작업대. 이 모든 것은 사람의 팔과 다리와 손가락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환경 안으로 그대로 들어가려면 결국 어느 정도 인간과 비슷한 몸이 유리해집니다. 세상을 로봇에게 맞춰 전부 다시 짓는 것보다 로봇을 사람의 공간에 맞추는 편이 훨씬 싸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지컬 AI 패권 전쟁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AI 전쟁은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와 모델 규모의 싸움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은 GPU, 더 큰 모델, 더 빠른 학습, 더 거대한 전력. 숫자는 계속 커졌습니다. 그런데 AI가 현실로 나오면 전쟁터가 바뀝니다. 공장 바닥, 물류창고, 가정, 병원, 건설 현장, 농장. 이 모든 공간이 새로운 데이터 센터가 됩니다. 로봇이 움직이는 모든 순간이 데이터가 되고 실패하는 모든 행동이 학습 재료가 됩니다. 누가 먼저 더 많은 현실 경험을 모으고 그것을 다시 로봇에 반영하느냐가 경쟁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로봇을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로봇이 배운 경험을 통제하는 나라가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험 전쟁에서 미국과 중국은 어떤 무기를 들고 나왔고 한국은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피지컬 AI 전쟁의 전선을 보면 두 개의 큰 세력이 보입니다. 한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와 테슬라와 빅테크 생태계를 통해 연산 능력과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로봇의 뇌와 그 뇌가 돌아가는 플랫폼에서 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다른 한쪽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거대한 제조 기반과 대규모 로봇 실험장, 그리고 빠른 정책 실행력으로 몸의 생산과 현장 적용을 밀어붙입니다. 한쪽은 AI의 뇌와 플랫폼에서 강하고, 다른 한쪽은 대량 생산과 현실 투입 속도에서 무섭습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산업 트렌드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도체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가전도 있고, 공장 자동화 경험도 있습니다. 이름만 놓고 보면 빠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로봇 이야기로 들어가면 분위기가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콘텐츠 시장에서는 세계 무대 한가운데에서 춤을 추는데 로봇 시장에서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K-팝은 세계 팬덤을 움직이고 K-드라마는 사람들을 밤새우게 만들고 게임과 웹툰과 버추얼 아이돌은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는데 왜 로봇은 아직 이렇게 존재감이 약할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현실적입니다. 콘텐츠는 창의적인 감각과 문화적 촉이 중요합니다. 작은 팀도 터질 수 있고 한 명의 기획자와 한 명의 작가와 한 명의 프로듀서가 시장을 뒤집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만 로봇은 구조가 다릅니다. 로봇은 처음부터 하드웨어, 센서, 반도체, 배터리, 클라우드, GPU, 연구 인력, 테스트 공간, 제조 설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디어 하나로 바로 세상을 흔들기 어렵습니다. 로봇은 멋진 상상력만으로 걷지 않습니다. 돈을 먹고, 시간을 먹고, 실패를 먹고, 또다시 연구비를 먹습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은 작은 히트 상품이 아니라 장기전의 체력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국이 완전히 밀렸다고만 보면 반쪽짜리 해석입니다. 앞에서 본 시뮬레이션 투 리얼리티를 떠올려 보십시오. 로봇이 현실에 나가기 전에 가상에서 엄청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방향이 중요해질수록 가상 환경을 정교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능력은 피지컬 AI에 보이지 않는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의 콘텐츠와 XR 산업이 예상 밖의 카드로 등장합니다. 한국이 잘하는 것은 감정, 몰입, 팬덤, 캐릭터, 상호작용입니다. 겉보기에는 엔터테인먼트처럼 보이지만 이 요소들은 피지컬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공간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물체의 좌표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사람의 움직임, 시선, 반응, 거리감, 예측 불가능한 행동까지 함께 배워야 합니다. 버추얼 콘서트를 떠올려 봅시다. 사람들은 화면 속 무대에서 아이돌을 보고 아바타와 상호작용하고 공간을 이동하고 특정 오브젝트에 반응합니다. 게임에서는 수많은 캐릭터가 다양한 지형과 물체와 상황 속에서 움직입니다. XR 공간에서는 현실과 가상이 겹치며 새로운 행동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환경이 충분히 고도화되면 로봇은 현실에 나가기 전에 다양한 공간과 행동 패턴을 미리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강점은 로봇의 몸체 그 자체보다 로봇이 배울 수 있는 경험의 무대를 만드는 쪽에 있을 수 있습니다. 게임과 XR과 버추얼 아이돌과 공연 기술이 한 곳에서 만나는 장면은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이 잘하는 콘텐츠 감각이 기술 산업과 결합하는 현장입니다. 로봇 산업을 정면으로 이기지 못하더라도 로봇이 학습하고 반응하고 인간과 함께 움직이는 환경을 설계하는 쪽에서는 한국이 충분히 다른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회를 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입니다. 콘텐츠는 잘 만들지만 기술 인프라와 데이터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냥 재밌는 행사로 끝납니다. XR은 화려하지만 로봇 학습과 연결되지 못하면 또 하나의 유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노래와 춤과 게임 속 움직임이 미래 로봇의 학습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진지한 산업 전략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가로막는 진짜 벽은 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한국이 콘텐츠와 반도체에서는 분명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 산업으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갑자기 답답해집니다. 기술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인재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제조 기반이 텅 빈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장기전이 필요한 로봇 분야에서는 힘이 제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돈을 쓰는 방식과 시간을 버티는 방식에 있습니다. 로봇은 오늘 투자해서 내일 대박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센서가 실패하고 관절이 망가지고 시뮬레이션이 현실에서 깨지고 연구자가 밤새 고친 코드가 다음날 바닥에 전선 하나 앞에서 무너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로봇은 단기 성과보다 긴 호흡이 먼저 필요합니다. 중국의 접근을 보면 이 차이가 더 선명해집니다. 그들의 원칙은 최소 10년 투자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쉽게 멈추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바뀌고 유행어가 바뀐다고 해서 방향이 하루아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은 로봇과 AI와 제조를 국가 전략으로 묶어 밀어붙입니다. 성과가 나오기 전까지 버티고 실패를 비용으로 받아들이고 실험을 계속합니다. 물론 중국식 방식에도 문제는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로봇 같은 장기 산업에서는 꾸준히 밀어붙이는 힘이 무섭습니다. 반대로 한국의 문제는 너무 자주 설명서와 견적서 앞에서 멈춘다는 점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받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좋은 장비를 사고 싶어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좋은 업체를 쓰고 싶어도 비교 견적을 내야 하고 더 비싼 선택을 하면 왜 싼 곳을 고르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연구자는 로봇을 고치는 시간보다 서류를 고치는 시간에 더 지치고 창업자는 시장을 보는 시간보다 규정집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더 늙어갑니다. 지원금은 분명 들어왔는데 정작 사업의 본질은 행정 처리에 밀려납니다. 물론 세금이 들어가는 돈은 감시가 필요합니다. 아무렇게나 쓰게 두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로봇과 AI 같은 산업에서 지나친 사전 통제는 속도를 죽입니다. 기술 경쟁은 야생에서 뛰는 경주인데 한국은 선수에게 운동화 끈 묶는 서류를 3장씩 쓰게 만드는 셈입니다. 그 사이 경쟁자는 이미 트랙반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행정의 목적은 부정을 막는 것이지만 부정을 막다가 혁신까지 같이 막아버리면 남는 것은 깨끗한 실패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네거티브 규제입니다. 지금처럼 연구비는 이 항목과 저 항목에만 쓸 수 있다는 식의 방식은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것만 빼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명백한 유용이나 사치 같은 문제만 막고 나머지는 연구자와 기업이 빠르게 판단하게 해야 합니다. 좋은 장비가 필요하면 사고, 좋은 외주가 필요하면 맡기고, 빠른 실험이 필요하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로봇은 책상 위 결제판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장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더 아픈 문제는 인재입니다. 정말 뛰어난 인재라면 한국에서 창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리콘밸리로 가면 더 큰 돈, 더 빠른 의사결정, 더 넓은 네트워크, 더 과감한 투자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에서 어려운 반도체와 AI 분야에 도전하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창업자들은 애국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힘든 환경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 몇 명의 예외적인 영웅만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평범하게 뛰어난 사람들이 한국에 남아도 충분히 승부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피지컬 AI 시대의 질문은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이 로봇의 몸을 만들 수 있느냐, 로봇의 두뇌를 만들 수 있느냐, 로봇이 배울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한국이 긴 실패를 견딜 수 있는 나라냐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중국은 10년을 밀고 미국은 실패의 비용을 끌어안고 한국은 아직도 견적서와 승인서 사이에서 속도를 잃고 있습니다. 어색하게 걷던 로봇이 로봇의 뇌를 갈아 끼우던 그 첫 장면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그 장면이 무서웠던 이유는 로봇이 빨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미 그 어색한 걸음 뒤에 숨은 미래를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가장 완벽한 서류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가장 빠르게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나라의 편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길지 않을지도 모릅니다.